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주 에이펙 본 행사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고위 관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다자회의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양자회담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나혜인 기자입니다. 에이펙 공식 주간 첫날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분야 실국장급 관료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린 겁니다. We face the important task of concluding the discussions of APEC 2025 and preparing to translate them into the tangible outcomes of the leaders' meeting. 올해 에이펙은 인공지능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정상회의에서 다자 경제협력이라는 에이펙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상회의는 장관급 회의체인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미, 미중, 한중 등 굵직한 양자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선 주요국 정상의 방한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통제도 강화돼 비표 없는 차량은 아예 보문단지로 들어갈 수 없고 주변 상공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다고 알려진 경주 힐튼 호텔을 비롯해 정상 숙소 곳곳엔 보안을 위한 가벽과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경주와 영남권 전역에 테러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경찰은 최고 수준인 가포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YTN 나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이 기간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22일 CNN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한 데 이어 주요 외신에 또 생각을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금으로 정한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한국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어야 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협상이 지연된다고 해서 꼭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타결이 매우 가깝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시간에 쫓겨 국익을 해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현금 직접 투자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8년간 연 250억 달러씩 모두 2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는 10년간 연 15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맞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250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 내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3차장도 에이펙 기간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현재 관세 협상에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예 협상 결과물이 없는 노딜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협상단이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큰 이견이 없는 안보 의제를 통상의제와 함께 발표하자며 사실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가 한미 정상의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LG가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한화를 13대 5로 꺾고 1, 2차전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LG는 1회 초 선발 임창규가 흔들리며 한화 문현빈과 노시환에게 연속 타자 홈런을 맞고 먼저 4점을 내줬지만 2회 말 박동원과 구본혁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대거 5점을 뽑아내며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3회 박동원의 2점 홈런, 4회 문보경의 3타점 2루타가 터지면서 점수차를 벌렸고 문보경은 8회 2점 홈런까지 쳐내며 승부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LG가 2연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두 팀은 하루를 쉬고 수요일 저녁 한화 홈인 대전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네, 에이펙에 앞서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일본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힘쓸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트럼프 일기 때 이후 6년 만입니다. 도쿄 도심은 삼엄한 경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방일 이틀째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중국에 대한 대응, 양국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합의사항 이행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日本に関税の話とかが以前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日本ともっと仲良く外交してくれると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ロシアを味方してるかと思えば、急にゼレンスキーさんの友達みたいな顔をしてやるでしょ。それが予測できない。 조선업 협력, 히토류 공급 확대 방안도 미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미일 동맹 강화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日米同盟の強化、というのが、私の政権で外交安全保障の、最重要事項で、ある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직후 최근 지지율은 74%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국내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이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고 싶다며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내 대답은 물론이다라고 답하면서 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부 주민들을 향해 외세에 기대지 않는 자력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깜짝 회동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 기사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자력 자강만이 자신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대 세력의 책동을 자력으로 쓸어버리고 혁명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게 김정은 총비서의 믿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는 침묵하는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립을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당장은 외교전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외교 책임자이자 대미 전략가인 최선희가 해외 출장을 떠나는 등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지금 상황으로는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판문점 회동도 30시간 만에 이뤄진 만큼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하면 저희도 그 정도 시간 안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신호 속에도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번 회동이 언제든 전격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기 어려워요. 그냥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회담에 관여한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공식 부임해 그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코스피가 전인 미답의 4천 고지를 밟으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을 돌파했습니다. 3,999로 개장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4천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39분 만에 4,030선을 넘어섰고 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900을 넘긴 지 1거래일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8천억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2005년을 2,40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연초 대비 6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G20 국가 중 최고 상승률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향한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자 훈풍이 국내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28년도 돼야 공급이 는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이렇게 수요는 느는 사이클이 이제 27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투톱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날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24% 오른 10만 2천 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4.9% 상승한 53만 5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선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2.22% 올라 1년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자, 이렇게 4천을 돌파한 코스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했던 정부가 시장에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또 인플레이션 추이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983년 1월 4일부터 발표된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을 100포인트 기준으로 삼아 산정됐습니다. 3조 호황에 힘입어 89년 처음 1000선을 뚫었지만 IMF 외환 위기로 280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제 회복과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2007년 2000대로 올라섰지만 이듬해 글로벌 경제 위기로 다시 1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일어서나 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에 이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1500선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동학개미의 힘과 각국 제로금리 정책으로 21년 3000선을 처음 뚫었고 지난 6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재탈한 이후 넉 달 만에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역대급 상승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에 쏠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3저, 그러니까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조합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유가가 동반 약세인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게 40년 전에 한번 나타났었고, 다만 3조 호황 때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랐고 지금은 저성장이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적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상황인 반도체 호황에 UB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을 174조까지 내다봤습니다. 시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수정과 3차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배당세 관련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무역 협상과 단기급 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이어 풀린 돈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2년에도 물가 불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자산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글을 SNS에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택 앞에서 대치한 끝에 8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앞 부정선거 음모론이 적힌 깃발이 나부끼고 입구는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적입니다. 황 전 총리를 상대로 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오전부터 경찰과 소방을 대동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반발로 8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두 글 모두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 작성됐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특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압수수색이 불발된 특검은 조만간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규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서명한 뒤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오늘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8일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던 한 전 총리가 전화해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겠다며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뒤 첫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색작전 지시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명령 위반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이 대부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던 만큼 몇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특검보 충원과 함께 수사팀 재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가라앉은 수사팀 분위기를 쇄신할 기회이기도 했는데 부장검사 술자리 논란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추가 임명된 판사 출신 박노수, 김경호 두 특검보는 수사로 성과를 내겠다고 일성을 내놨습니다. 우리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 더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루도록 특검님 그리고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은 새 특검보 임명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수사팀 재편에 관한 윤곽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파견 검사들의 단체 복귀 성명과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 양평 공무원 사망까지 최근 잇따른 논란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할 기회였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장이던 부장검사의 술자리 논란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당장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가 중요 수사 대상인 걸 알고도 특검 수사까지 관여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한 부장검사가 진행한 사건 수사엔 문제가 없었다며 그 역할이나 기여는 수사 결과로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사진을 입수한 이후 인사까지 열흘 정도 걸린 데 대해선 사진을 제보받은 수사팀이 경위를 파악했고 지휘부는 보고받은 당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논란이 된 사진이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최상병 특검에 자료 협조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며
사진이 있는 걸 미리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래서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정쟁 없는 한 주를 보내자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단은 화답하는 모습이지만 뜨거운 현안이 많아 정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 경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첫날. 싸우는 당대표를 표방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입에서 싸우지 말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2002 월드컵 때처럼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부터 생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민주당은 나아가 대변인 논평에서 아예 국민의힘 당명 자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성과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스피 4,000선 돌파가 정부 여당의 성과라고 고무된 민주당을 향해선 고환율과 물가 폭등 문제부터 잡으라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결 누그러진 분위기 속에 숨을 고르는 듯했던 여야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다시 충돌했습니다. 본인들은 갭 투자하고 국민은 막는 민주당 위선을 꼬집자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의힘 대표를 상기시키며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혁원 위원장님, 부동산 투기꾼 맞습니까?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무정쟁 주간 제안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화답했다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복지에 사과부터 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폭발적인 현안이 워낙에 많고 여야 사이 냉랭한 기류도 여전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영란법을 넘어 뇌물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녀 결혼식이 열린 지 꼭 열흘째지만 파장은 여전합니다.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를 적은 메시지가 본회의장에서 포착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최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받은 순간 뇌물이라며 김영란법 위반과 묶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거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닙니까? 야권은 전선도 넓혔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아들이 지난 주말 국회에서 결혼을 강행했다면서 민주당의 경조사 재테크는 부패의 관행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포함돼 SNS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얼마였을지. 더불어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신했다고 감싸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정감사기관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이제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야권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불거진 출판기념회 자금 의혹까지 소환하면서 집중 포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우선 여론 흐름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일 추웠죠. 초겨울 추위 내일도 계속됩니다. 중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된 데 이어 경북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지만 바람은 덜 불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옷깃을 여미며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전날보다 7도 넘게 뚝 떨어진 출근길 기온에 마스크, 모자,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 3.7도.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철원군 임남면은 영하 4.1도, 경기 연천군 백항면은 영하 1.4도를 기록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 설악산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이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한반도 위에 머물며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추위는 더 강력해집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까지 더해져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를 보이는 등 월요일보다 1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대구와 경북 포항 일대까지 확대되겠고 한파특보가 해제된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학적인 겨울은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날을 시작으로 봅니다. 서울의 평균 기온은 아직 10도 안팎으로 체감과는 달리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서울 낮 기온 16도 수준으로 평년 가을 날씨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정상외교 슈퍼위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주요국 정상들이 정말 바쁜 한 주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주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야당의 무정쟁 주간, 한 주 동안 정쟁을 하지 말자 제안을 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좀 한 반발짝 뒤에서 놓기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정청래라는 사람이 왜 뒤로 불러 있을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망했다는 것.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쉴드 치는 거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가 부각된 거죠. 민주당 정권이 이 11호 주거 재앙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봐요. 네, 뒷부분은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까지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주 한미, 미중 또 한중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이 돼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경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잔치판을 열어놓고 손님들을 모셨는데 부부가 손님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제대로 뭐 음식이라도 먹고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만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조금 한마음 한뜻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우리 좀 성공을 좀 기대하고, 사실 이 경주 에이펙 이 회담을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또 의장국으로서 개최국으로서 또 우리의 성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차후에 부산 엑스포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전 세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좀 정쟁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좀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행사를 기원하자, 이런 뜻인 거죠. 네. 손님 초대해놓고 부부싸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좋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정상외교를 하는 그 정상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일삼고 있는 사법개혁, 그러니까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사법권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외국에 있는 그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다면 그런 거 싸우라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정쟁을 누가 일삼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수 정당인 만큼 포용하고 용인하는 모습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독주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 실패와 관련한 얘기, 11호 부동산 대책이 결국에는 주거 재앙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정책적인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야당 대표가 집을 6채가 졌네, 5채가 졌네, 이렇게 정쟁을 일삼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저는 그 선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면 본인 정당들 먼저 되돌아본 후에 국민의힘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야당에서는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제 주말 사이에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정책,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돌출발을 하지 말아달라,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좀 이어지는 건가요? 결이 같은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15 부동산 정책이 지금 나온 지 뭐 한 12일? 아직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10월 16일부터 국민의힘이 그냥 뭐 무작정 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고 실패할 것이고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사실 15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년 대비 그 거래량을 보니까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3분의 1 수준으로. 그런데 그 3분의 1 수준에 거래된 것도 보니까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거래됐고 15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은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확실히 잡았구나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계속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집값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일단 소화기로 불을 좀 꺼놓고 잔불도 앞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용도로 지금 15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수립한 이 고위 공직자들이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지금 대통령실도 하지 말라는 이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예. 아니 어느 정책이 나온지 뭐 다음 날 바로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마음을 달래주려고 말을 한 게 오히려 더 화가 나게 했던 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돌출 발언 자제해라, 삼가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 해서 일단 사퇴까지 했고, 또 복귀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 서민 아파트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제 화가 난 것일 뿐 부동산 정책 자체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거래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진단은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놨던 정책들이 실패했고 어떤 정책들은 성공했는지를 잘 새겨서 앞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11호 정책의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만 더 키우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 때문입니다. 지금 세간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100이면 100명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전세값, 월세 급등할 거다. 왜냐? 지금 요 얘기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자신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 개인적으로는 명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에 보유세도 올리지 않고 수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불과 4개월, 5개월밖에 안 돼서 본인의 말을 완전히 다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 또는 대국민 설득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숨어 있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방금 지적했던 게 저런 부분인 거예요. 11호 대책이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비판을 했던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게 사실 줄었다는 게 지금 실패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0일 좀 지났는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압니까? 근데 마치 얘기하는 것이 이미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저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 동시에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집값 다 잡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크처럼 그냥 잠시 일시정 시켜놓은 거고 당연히 추가적인 정책이 보완되어야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집값 흔들리니까 잡아놓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유세 지금 뭐 과세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뭐 말을 안 지켰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발짝 뒤에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 본인은 삼풍 아파트 전세 주고 본인은 아크로비스타 뭐 타워플레스인가 어디 살면서 거기서 살면서 본인은 또 뭐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 사람이 뭐 자꾸 갭 투자하지 말라는 민주당과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갭 투자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갭 투기와 갭 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자고 하면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길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집과 관련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건 실수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갭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런 게 과연 민주당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저는 당연하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가진 사람보다는. 그게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세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을 꼭 찍어 먹어봐야 그게 변인 줄 알고 불을 꼭 만져봐야 그거 뜨거운 줄 아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 나왔어요. 2달에 한 번 부동산 정책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못 잡았던 겁니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3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여기서도 논쟁이 뜨거운데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공직자 부동산을, 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각각 겨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위원장, 원장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장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부동산 집을 평생 몇 번 사보셨습니까?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정무위 국감장 모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공직자들이 집을 보유하면서 서민층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취지고,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이제 6채 보유, 주택 6채 보유 논란, 이걸 거론하면서 서로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다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첫 질문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11호 대책이 방향이 맞다. 그리고 효과도 곧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추가적인 정책은 또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반발짝 뒤로 물러선 이유가 본인들이 내세운 이 정책에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메신저를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갭 투자라든지 이런 갭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요자가 집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래야지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것이 저희 정책의 핵심인 것이고, 이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양당이 어떤 메신저들에 대한 공격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공급을 내놓을까. 이게 저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의대 증원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의견이 똑같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저항이 세니까 저는 이게 정치권이 이 부담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공급이 서울에서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수도를 확실히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뭐 서초동이나 이런 법조계를 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 땅에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제 양당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공격할 만큼 공격했으니까 이제 머리를 맞대고 수요 공급 정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메신저 공격이 지금 거의 양당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집 6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진실이 뭔가요, 6채의 진실이?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할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령 서천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그 가족들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구로에는 본인들이 그 가족과 함께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노모가 거주하는 농가 주택이라든가 5분의 1의 지분 갖고 있고 또 10분의 1을 지분 갖고 있는 장인과 장모의 그 상속분,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장동혁 대표에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말한 그 정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로남불을 민주당이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의 기준이 뭔가요? 이중잣대잖아요. 본인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그 비판하는 말이 내로남불인데, 지금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에 딱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다주택과 관련해서
뭐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 공급자로서 건전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가면서 투기 소득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러나 두 채, 세 채를 갖고 주택 시장이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채가 8억 5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실거래가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로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보령의 단독주택, 여의도의 오피스텔, 그리고 보령의 또 아파트, 안양이나 진주에 이제 아파트 한 채씩 이제 지분 형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상속받은 지분, 뭐 5분의 1, 10분의 1 그런 거는 저도 이해할 수가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 구로 옆이 영등포잖아요. 근데 구로에 아파트 있고 영등포에 오피스텔 있는 게 뭐 해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유하고 가시고 있다는 그 30평대 구로의 아파트, 사실 제가 7, 8년 전에 거기 전세 얻으려고 가봤거든요. 그때 금액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명하신 그 6억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솔직하지 못한 해명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 부분까지만 지적을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해명과 외에도 또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자이다. 이 공급하고 투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물론 모두가 공급자일 수는 없는 것이고 모두가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쨌든 실거주 장기 보유로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이게 그 의원 재산 신고할 때 이제 8억 5천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됐고,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파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용어가요. 네. 그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그 아파트를 구입할 때의 가격을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는 게 당시 구입 가격이 4억 8천이고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것을 재산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와 실거래가는 다르죠. 지금 시세는 거의 7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인이 실거래할 때 가격 4억 8천만 원을 계산한 거고, 아까 그 구로와 여의도의 거리가 가까운데 왜 여의도 오피스텔을 보유했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명확합니다. 이 본인이 사실 대전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구로에 살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오피스텔 얻어서 거기서 주거를 해결했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다 이제 구로에 살게 되면서 구로 아파트를 갖게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문제를 삼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따질 문제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책사로 꼽히고 있죠. 민주연구원장. 요 정부 초기에는 이제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냈었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사의를 밝힌 게 이제 오늘 알려졌고,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이한주 원장의 지인에게 듣기로는 뭐 본인이 이재명 야당 대표 그 이전부터 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부분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다 했고, 또 국정기획위에서 또 역할을 했고, 또 민주연구원장으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설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이제 당과 정치와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박수현 들었거든요. 대변인은 지난 8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의 표명을 했고, 사의 표명 원인은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뭐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갭 투자니 어쩌니 해서 이한주 그 원장이
또 이제 국민들에게 혹은 야당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미리서 발을 뺀 거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말이 안 맞냐면, 아니 뭐 얼마 전에도 뭐 어린이날 그 자식들에게 뭐 증여했다고 해서 얼마나 때려댔습니까? 그리고 이미 뭐 이한주 원장 그 부동산과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것 때문에 지탄받는다고 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무슨 6개월 남고 사퇴한 걸 가지고 또 뭐 회오리가 치니까 도망간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국민 정서가 좀 맞지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 뭐 지금 그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 아니다. 이 정도 해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민주당의 행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시절에 운영위원회 국감에 나오려고 하니까 당시에 문진석 그 운영위원회 간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좀 있다가는 그 국감 회피용 좌천성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인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 개인적인 계획이 뭘까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분명히 이 부동산 논란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그 논란이 그 민주당 인사에게 자꾸만 확산되니까 그것을 뭐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과 뭐 4, 5개월 전에 이 사람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지금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부동산 내로남불은 그 체감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장 시절에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이 원장이 두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 상가를 사준 기록,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한 바 있고, 그때도 이제 사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이 시점에 왜 사의를 표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 정책 그 연구원장이 뭐 고위 공직자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당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핀트에 맞지 않고 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면서 일부 불편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했는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면이 뭐냐면 정말로 갭 투자가 아니라 실거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떤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뭐 15억이 넘어가면 뭐 4억, 뭐 20억 넘어가면 4억, 2억씩 이렇게 대출이 제한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좀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제 이게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그 안에 또 제대로 된 정책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분들의 피해를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9일 정도가 사실 전년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904건이 있었는데 전년에는 2,339건이 있었어요. 아파트 거래가.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15 대책의 핵심은 어쨌든 집값 폭등하고 있는 것을 일시정지 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이 지금 이게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정화라는 게 기간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지금 눌러오는 아파트 가격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은 스프링을 눌렀다가 탁 튀는 것처럼 다시 올라온 가격에 거래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선 과거의 그 정책 실패를 봤을 때 이런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 월세 시장의 폭등, 이거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전세와 월세가 안정되는 건데 지금처럼 유동성 많이 공급하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중지시켜 놨었을 때 과연 전세 월세 시장이 제대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왜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04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15억 이하의 아파트예요. 근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는요. 지금도 15억 이하면은 6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바로 15억 이상, 뭐 사실 10억 이상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7, 8억 정도, 10억 정도면은 이 6억 이하의 대출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대변인 말씀대로 뭐 아직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할 것 같긴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최민희 의원 얘기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에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대기업과 언론사, 정당 인사 등의 이름과 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최 의원 측에서는 기관과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지시였다라고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일종의 이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축의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왜 국정감사 기간에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 마지막 해 국정감사에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뭐 이번 국정감사 아니더라도 연말에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이 있을 것이고 또 국정감사는 또 돌아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 한 국정감사 한 3번 할 건데 그래서 이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걸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최민희 의원이 뭐 뇌물죄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들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그 자녀 결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피감 기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피감 기관에서 알고 와서 봉투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려주면은 될 일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고 반드시 뒤돌아야 되고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야 의원들이 여러 매체에서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무슨 명리학, 뭐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의금이 지금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청탁금지법인가요? 한도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넘어가는 축의금이라든지 또는 그 야당 의원들과 또는 공무원들이 한 그 축의금에 대해서는 리스팅을 해가지고 돌려주라 이렇게 하는 그게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그 문제의 소지들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짧게 얘기하면은 돌려줬더라도 받은 이상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최민희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했다면 뉴스메이커가 돼야 되죠. 근데 이번 국감 기간 동안은 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전 국민의 이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그 일종의 뭐 조롱성 섞인 비판도 많이 나와요. 댓글 보면. 본인이 상임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벌써 지난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뭐 임기 말에 마지막 해에 있었던 국정감사였으면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전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상임위원장이 됐고 피감 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것도 결혼식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딸이 국회 내 사랑제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 딸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쉽게 설득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본인의 문제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딸에게 이런 부적절한 요인이 있으니 조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했었어야 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축의금 사실 뭐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민생에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돈을 축의금으로 주고받는 건가?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받았어야 하는 문제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일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번질까요? 저는 뭐 최민희 그 위원장과 관련해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얘기는 좀 솔직하게 좀 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녀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자녀 결혼시키고 그 피감기관에서 돈 안 받았습니까? 축의금 안 받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위 내에서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뭐 이것을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공직자의 그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았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근거보기 받고 그림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을 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공격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상당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G가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한화를 13대 5로 크게 이기고 1, 2차전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자 오늘도 LG의 타선이 활발하게 터졌군요. 네,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LG는 1회 초 선발 임창규가 흔들리며 한화 문현빈과 노시환에게 연속 타자 홈런을 맞는 등 4대 0까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2회 말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박동원의 2타점 2루타와 구본혁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후로는 LG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한화를 압도했습니다. 3회 박동원이 2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한화 선발 류현진을 강판시켰고 4회에는 투아웃 만루 기회에서 문보경이 펜스를 직접 때리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쳐내 점수차를 5점까지 벌렸습니다. LG 5번 타자 문보경은 승부가 이미 기울어진 8회 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4안타 5타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한화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선발 류현진이 3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벼랑에 몰렸고 반면 LG는 실점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무색하게 1, 2차전에서 무려 21점을 내면서 타선의 집중력을 과시했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이 우승을 차지한 건 21번 중 19번으로 90.5%입니다. LG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두 팀은 하루를 쉬고 수요일 저녁 한화홈인 대전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선 교류 확대와 초국가 범죄 공동 대처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우리 국민 상대 범죄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린 회담이었던 만큼 온라인 신용사기, 이른바 스캠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범죄 대응 공조에 감사를 표했고 훈 총리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위로를 전하며 화답했습니다. 이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Their well-being and concern is our priority. 양국은 특히 한국 경찰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을 확정해 한국인 전담 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현지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직적 범죄 단지로 청년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아세안 인적 교류와 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국가 범죄 해결을 위한 협력 파트너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9년 한 아세안 40주년 특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협력 선순환을 내세웠는데 기대를 모았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은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2일간 숨가쁜 아세안 외교 무대 일정을 뒤로하고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정윤용입니다. 올해 들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16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미국과 캄보디아 등 10여 개 나라와 함께 초국경 합동 작전을 열고 단서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자원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외교당국에 접수된 한국인 실종과 납치, 감금 의심 사건은 올해에만 513건입니다. 이 가운데 30%, 162건이 출국 기록만 남아있고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시작한 특별신고 자수기간,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등 8개국에서 33건이 범죄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재외국민 집중 태스크포스를 꾸린 경찰은 이렇게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안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 관련성도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다음 달 중순 미국, 캄보디아 등 10여 개 국가와 초국경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대적인 범죄자 소탕 작전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 피의자 검거와 범죄 수익 동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경찰 협력관 2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추가 투입하고 범죄 단지들이 주변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충남과 대전 경찰청에서 수사받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1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피의자 전원에 대한 검찰 송치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충남경찰청 수사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구속된 피해자는 모두 45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명이 먼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투자추천 대화방과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입니다. 범죄 수익만 90여억 원,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아 차례대로 사건 기록과 신병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직책과 팀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은 변호인들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여행이나 지인을 만나러 캄보디아로 넘어간 뒤 카지노에서 돈을 잃거나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당했다거나 윗선 지시로 국내 송환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윗 직급에서 송환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거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범죄 이력을 가진 피해자도 있었고 송환된 이후 힘들어하고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전과가 동종 전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금융 사기 사건으로 대전경찰청에서 수사받은 송환 피의자 1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피의자 45명에 대한 송치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체포 당시를 포함해 세 번째 조사인데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고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된 지 23일 만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의 체포가 부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의 SNS에 올린 글과 보수 유튜브 출연, 국회 증언 등을 통한 발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 소환 요구를 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차 조사에서는 특별히 조사할 만한 내용이 없이 중복된 질문들만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경찰은 체포와 수사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전 위원장이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적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곧 소환합니다. 특검은 공수처 내부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거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번 주 오동훈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의혹의 시작은 지난해 국회에서 나온 공수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발언입니다.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했던 송 전 부장검사가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겁니다.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국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했다고 보고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 처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이제 발견됐는지 여부도 또 따져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통보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석의 차이로 아마 입건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은 관련 수사 도중 공수처 내부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차장을 대행하던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은 물론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적힌 검사의 수첩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교환권과 관련해 손님이 올 거란 말을 들었다는 샤넬 직원의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샤넬 직원 서모 씨는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4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해 아침 브리핑이 끝난 뒤 점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지난 2022년 7월 8일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2명 다 여성이었다며 1명은 단발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당시 샤넬 매장은 한두 시간 대기하다 입장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당시 영부인 손님 일행은 대기 없이 입장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 경주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재집권 이후 처음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부터 찾았는데 공항 환대엔 이른바 YMCA 유세춤으로 화답합니다.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에선 무역 합의에 이어 핵심 광물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 휴전을 중지하고 각각 무역 광물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등을 돌린 동남아 국가들을 달래고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도 응수한 거로 풀이됩니다. Message to the nations of Southeast Asia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with you 100%, and we intend to be a strong partner and friend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리창 총리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特别是高关税的扰乱等影响，我们也强烈感受到东亚经济面临的困难挑战在增多。 이어 중국 주도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도 열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반미 블록, 브릭스 국가들까지 아세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미국의 우방이자 히토류 대체 공급망으로 떠오른 호주, 뉴질랜드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중 5차 무역 회담에 이어 아세안 정상회의까지 전초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젠 오는 30일 경주 에이펙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본 단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엔 시 주석이 워싱턴이나 판비치 또는 다른 장소로 오는 것에 거의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핵을 인정하는 발언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걸로 해석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him. And I was the last time I met you, and I put it out over the internet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If he'd like to meet, I'm open to it. 거래형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며 핵 국가로서의 대등한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복귀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넓혀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은 건너뛴 채 체제 인정과 제재 완화가 협상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nd so any discussion, any summit with Donald Trump or anyone else is going to occur on the premis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it's not going to be about denuclearization. 이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의 직거래에 대비해 어떻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김정은과의 만남이라는 이벤트를 위한 대수롭지 않은 추임새일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위한 큰 그림의 시작일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APEC CEO 서밋을 앞두고 열린 조선 분야 포럼 첫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미국 해운 르네상스의 가장 준비가 잘 된 파트너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29일 하워드 러트닉 믹 상무장관이 우리 재계 총수들과 함께 만찬 회동을 여는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은 추가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회원국들의 주요 산업을 진단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퓨처테크 포럼의 포문을 연 건 한미 협력의 상징 조선 분야였습니다. HD현대는 주요 관계사들과 함께 탈탄소와 무인 운항 등 최첨단 기술을 뽐냈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 선 정기선 회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르네상스 계획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된 파트너라고 미국 쪽에서도 저희를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조선소 인수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두고 검토하고 있고요. HD현대는 또 미국 최대 방산 조선업체인 헌팅턴 인걸스와 손을 잡고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설계와 건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자재 공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진행하는 본격 조선 협력의 닻을 올렸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조선소 방문도 하나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는 이번이 아니라 언제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스가의 또 다른 한 축인 한화는 구담을 비롯해 방산 분야 포럼을 열고 첨단 기술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대공 방어 체계, 차세대 조선 및 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호주, 유럽, 미국, 중동 전역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대미 통상 합의에 주칫돌이 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항해를 시작했지만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경주에서 이뤄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국 재계 총수들의 만찬 회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러트닉 장관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이어 러트닉 장관과의 만찬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에이펙 CEO 서밋을 계기로 조선과 방산 등 우리 첨단 기업들이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치는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 또 한 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각 부처의 공무원과 기업, 또 행사 관계자 등 수많은 이들의 협업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과 한국 알리기에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 등 숨은 주역들도 있는데요. 윤웅선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경주를 배경으로 한 댄스 챌린지부터 각계각층 100인의 에이펙 소개 영상까지 에이펙 공식 SNS에 올라온 다양한 홍보물에는 기획부터 제작까지 청년 인턴들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에이펙 행사를 위해 선발된 외교부 소속의 청년 인턴 15명은 기획, 사무, 홍보 등 7개 분야에서 특유의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MZ식이나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반응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인들도 되게 재밌게 보시면서 본 행사를 위해 넉 달을 달려온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원하는 건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안전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놀이 에이펙 화이팅! 경주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행사장과 관광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 등 남녀노소 국적 불문, 도움이 필요한 곳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이 경주의 이미지와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루 7시간을 서서 하는 업무에 몸은 고단하지만 우리나라를 알린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더 큽니다. 제 고향에서 이런 큰 이벤트가 열린다고 해서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도와드릴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주가 원래 문화 유적지로 유명한 곳인데 외국인 분들께 잘 안 알려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더 잘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수문주역의 노력과 기대 속에 경주 에이펙은 일주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규정한 재판중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정권도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재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현직 고등법원장이 암시한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붙은 건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코떡집이 됐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냔 분노와 당혹감 속에 민주당 물밑에선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주장했고 당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신뢰 하락이 문제라는 뼈 있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불을 떼니 물이 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알박기하며 방탄의 진지를 구축하더니 기어이 법을 뜯어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우며 여러 방식으로 사법부 힘 빼기에 나섰습니다. 여론의 반발 양상과 강도를 보며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 동부지검이 맡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실체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국유지를 싼값에 팔겠다고 속여 시민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직원은 문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전북본부입니다. 이 본부의 국유재산관리부서 30대 직원 1명이 지난 9월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유지를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치다가 꼬리를 밟힌 겁니다. 토지 이용료를 내면 5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국유지를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겠다며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직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가짜 계약서를 쓴 뒤 자기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대범한 수법을 썼습니다. 국유재산팀 와서 초인종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를 찾았더니 저 안쪽에서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부계약서를 그는 작성을 했죠.
이 직원은 그러나 국유지 실태 조사만 할 뿐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신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유지를 팔 자격도 권한도 없으면서 투자 정보에 관심 있는 SNS 부동산 공부 모임에서 피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작성한 이른바 물건 리스트에는 모두 18필지 24,000제곱미터 규모의 국유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의 캠코 직원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국유지는 전북 전주나 완주 일대 임야 또는 농지로 일부는 이처럼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캠코는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명예가 실추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 통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캠코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 피해 액수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직원은 경찰 수사 시작 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등교 시간대 경기 양주에 있는 중학교 인근에서 만취 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김포에서는 비닐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인도엽 방호 울타리가 부서진 채 기울어 있고 검은색 승용차는 위아래가 뒤집힌 채 도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중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라 관련 112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새빨간 불꽃이 건물 안을 가득 채우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고 또 화염이 또 많이 나서 화재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보였습니다. 새벽 6시 10분쯤 경기 김포에 있는 재활용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공장 1개 동이 모두 불에 타고 주변 공장 2개 동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경기 화성에선 도로 안전시설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최초 신고한 공장 관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1개 동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수유동 감자탕 가게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내는 결국 숨졌고 남편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 부부와 음식 결제 방식을 두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지하철 4호선 범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배수관이 무너지면서 편도 3차선 도로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안양시는 1991년도에 설치된 노후 온수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파열된 온수관 복구에 약 3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본과 타이완 증시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be talking about a lot of things. I think we have a really good chance of making a very comprehensive deal. 앞서 중국과 고위급 협상을 벌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했고 이제 양국 정상의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100% 보복 관세도 없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결의 조짐을 보이자 한국과 함께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46%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Apparently she has a 74% approval rating, and is making a lot of noise really in a way about what she's going to be doing with her policies. 타이완 자치안 지수도 장중한 때 2만 8천 선을 넘는 강세를 보인 끝에 1.6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홍콩과 중국 상하이 증시도 1%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오는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대결을 선언한 양국이 결국 단기적인 갈등 봉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같은 날 차례로 발표되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금리 결정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까지 잇따라 발표되는 만큼 이번 주가 낙관론의 확산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네팔 동부 히말라야 산맥에 아마다 블란봉을 오르던 60대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등산 지원 회사 관계자는 이 등산객이 현지 시간 지난 26일 일행 5명과 함께 산을 오르다가 쓰러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산에서는 지난주에도 60대 프랑스 등반객 1명이 위에서 떨어지는 얼음 조각에 머리를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다 블란봉은 높이 6,814m로 히말라야의 여러 8,000m대 고봉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유럽 알프스 산맥의 마터호른을 연상시키는 삼각뿔의 모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히말라야의 마터호른으로 불리는 인기 등반 장소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링컨 대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현지 시간 25일 밤 9시 반쯤 동문 행사가 열리던 국제문화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총기를 소지한 1명을 구금했고 총격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 LG가 한화를 크게 이기고 홈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에서 한화를 압도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1회 초 선발 임창규가 흔들리며 한화 문현빈과 노시환에게 연속타자 홈런을 맞고 4대 0까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2회 말 박동원과 구본혁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대거 5점을 뽑아내며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후로는 LG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한화를 압도했습니다. 3회 박동원이 2점 홈런을 터뜨려 한화 선발 류현진을 강판시켰고 4회에는 투아웃 만루 기회에서 문보경이 펜스를 직접 때리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쳐내 점수차를 5점까지 벌렸습니다. 문보경은 승부가 이미 기울어진 8회 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4안타 5타점의 활약으로 2차전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3주 동안 준비 기간에 이제 특별하게 크게 바꾼 건 없고 이제 늘 하던 대로 다시 뭔가 게임을 안 하니까 리셋 시킨다는 마인드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준비됐던 것 같습니다. 한화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선발 류현진이 3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벼랑에 몰린 반면 LG는 실점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무색하게 1, 2차전에서 무려 21점을 내며 타선의 집중력을 과시했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이 우승을 차지한 건 21번 중 19번으로 90.5%입니다. LG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두 팀은 하루를 쉬고 수요일 저녁 한화홈인 대전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남자 배구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고교생 방강호가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최대어인 해외파 이우진은 삼성화재에 지명됐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즌 남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얻은 한국전력의 선택은 고교 특급으로 불리는 방강호였습니다. 저희 한국전력 배구단은 제천산업고 방강호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키 2m인 방강호는 고교생답지 않은 화끈한 공격력에 안정적인 리시브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19세 이하 세계 선수권에서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하며 8강 진출을 이끌면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만큼 한국전력은 어느 것보다 방강호의 성장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또 다른 최대어인 이우진은 2순위로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방강호보다 2살 많은 이우진은 우리나라 고교생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 진출을 이뤄낸 뒤 이번에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해외 활동 후 귀국한 이우진 선수인데요. 이탈리아 리그 베로발리 모차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을 했습니다. 키 195cm라는 좋은 신체 조건을 앞세운 스파이크 능력은 물론 서브와 리시브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성인 대표팀에 차출된 만큼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습니다. 3순위 OK저축은행은 조선대 세터 박인호를, 4순위 우리카드는 인하대 손유민, 5순위 대한항공은 대천산업고 이준호를 지명했고 부산광역시 체육회 장하성과 한양대 임동규는 각각 현대캐피탈과 KB 손해보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 대전도 2도, 대구는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과 대구는 1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때이른 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